안동, 고을, 겉만 번듯한 이름뿐인 명문가 김씨 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 사람들이 부르길 죄인의 딸 심진이. 이게 다 새벽 뭐야? 밥상은 당장 안 엎어지고 치워! 시어머니의 체면과 시누이의 모욕이 엄마, 하루도 빠짐없이 잘못했어요. 쏟아집니다. 이 하지만 이 못난 것 감히 날 며느리 속이려 들다니. 울지 너 같은 하찮은 않습니다. 존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꺼져.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쌀값과 장부, 아무도 보지 않는 숫자를 적을 뿐. 그리고 열흘 어느 안에 날 천냥을 열흘 안에 구해오너라. 천냥을 구해 오너라. 못하면 관비로 넘기겠다. 그 순간 심진이는 장부를 펼치고 이름 하나를 적습니다. 박대감. 이제부터는 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아온 시간이 칼이 되는 역전극. 지금부터 안동 김씨, 가문 며느리 심진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통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고을에 한때 과거 급제자가 대를 이어 배출되던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선대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만 해도 김씨 가문의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탁과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끊이질 않았지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언제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것은 참으로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벼슬길이 막히고 흉년이 거듭되며 가문을 이끌던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뜨자 김씨 가문의 살림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도 한참을 기운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름이었지요. 안동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씨 댁 하면 굽실거리는 흉내를 냈고 가문의 안주인인 김씨 마님은 그 허울 하나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속은 비어도 겉은 번듯해야 한다는 것이 마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안 식구들을 얼마나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지는 마님 본인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 김씨 가문의 새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늦가을 국화꽃이 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심진이었습니다. 나이는 18, 얼굴은 가을 달처럼 맑고 고왔으나 그 맑음 뒤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심진이의 아버지는 일찍이 영모죄, 즉 임금을 비방했다는 누명을 쓰고 벼슬을 빼앗긴 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남겨진 딸에게는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만이 고스란히 남았지요. 안동 고을에서 심진이를 며느리로 받으려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곱고 몸가짐이 바르다 한들 죄인의 피를 이어받은 여자를 안방에 들이려는 가문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씨 가문에서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속 빈 명문이 죄인의 딸을 고른 것은 물론 계산이 있어서였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변변찮으니 지참금을 들먹일 수도 없고 친정 등에 엎여 기세를 부릴 수도 없다는 것이 김씨 마님의 셈법이었지요. 심진이는 그 셈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마에 올라 흔들리는 내내 심진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에 들어온 첫날부터 심진이의 하루는 닭 울음소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사경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찬을 마련하는 것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몸종 하나 변변히 붙여주지 않았으니 심진이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마님은 상을 받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짜다느니 밥이 질다느니 찬이 맛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님의 손이 상 모서리를 밀치자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방바닥을 적셨지요. 심진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엎어진 그릇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신진이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사치라는 것을 첫날부터 신진이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씨 마님의 괴롭힘이 날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시누이 김옥년까지 가세하자 신진이의 하루는 그야말로 숨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옥년은 나이가 22로 신진이보다 4살 위였습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채 친정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워낙 드센 성미 때문이라는 것은 고을 안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지요. 오라비인 도윤조차 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늘 조심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옥년은 올케인 신진이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딸 주제의 얼굴이 너무 곱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지요. 옥년은 매일같이 새로운 심부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올케, 내 버선이 헤어졌으니 오늘 중으로 새로 지어 오너라. 올케, 우물물이 차가워서 발을 씻기가 싫으니 따뜻한 물을 데워와라. 올케, 장에 가는 김에 내 비녀도 하나 사오너라. 돈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심부름의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마당에 넌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심진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하나하나 해내갔습니다. 그러나 심진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이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이 끊임없이 내뱉는 말들이었지요. 죄인의 딸이 이 가문에 들어온 것만 해도 황송하게 여겨야 할 것 아니냐. 어미 없이 자라서 그런지 손씨름이 영 형편없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심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심진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심진이는 등잔불 아래 앉아 그날 장에서 보고 들은 물가를 조용히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쌀 한 말에 얼마, 포목 한 필에 얼마, 간장 한 단지에 얼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숫자들이 훗날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그때까지는 심진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진이에게는 낡은 서찰 한 통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버지가 보내온 마지막 편지였지요. 종이가 닳고 닳아 글씨가 흐릿해질 만큼 심진이는 그 서찰을 수없이 펼쳐 읽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딸을 걱정하는 말도 없이 오직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진이야, 바르게 살 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심진이는 그 서찰을 옷고름 안쪽에 늘 품고 다녔습니다. 밥상이 엎어지는 날에도, 옥년의 독한 말이 날아오는 날에도 그 서찰을 가슴에 품으면 버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옥년이 심진이의 방에 불쑥 들어서며 그 서찰을 낚아채 갔습니다. 이게 뭐냐? 죄인이 쓴 편지를 품고 다니다니. 이 집의 불이라도 끌어들이려는 작정이냐. 옥년의 손이 화롯불로 향했습니다. 서찰을 불길 속에 던져 넣으려는 참이었지요. 그 순간 심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씨,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년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서 본 적이 없던 올케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서 있었으니까요. 심진이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옥년은 왠지 모르게 선뜻 불길 속에 서찰을 던져 넣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다정한 성품의 사내였지요. 심진이가 처음 가마에서 내렸을 때 다른 이들의 눈초리와 달리 도윤만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심진이에게는 사막에서 만난 우물처럼 느껴졌지요. 도윤은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살림을 도맡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엎는 것도, 누이가 올케를 들볶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알면서도 도윤은 쉽사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효자이고자 했고 누이에게는 든든한 오라비이고자 했습니다. 두 마음이 엉켜 정작 아내 앞에서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밤이 되어 둘만 남으면 도윤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진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워낙 성정이 급하셔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오. 심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도유는 그 대답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도유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를 새삼 느꼈지요.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도유는 또 어머니 앞에서 몸을 낮추고 누이 앞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효라는 이름의 족쇄가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진이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며 등잔불 아래서 또 하나의 숫자를 장부에 적어 넣었습니다. 심진이가 처음 장에 나가게 된 것은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님이 장 볼 목록을 들이밀며 내가 직접 다녀오너라고 명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심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처음으로 저 답답한 대문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트이는 것 같았지요. 안동 장날은 5일장이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곡식과 포목과 그릇과 온갖 먹을거리를 사고 파는 날이었지요. 좁은 장터 골목 사이로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고 물건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심진이는 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록에 적힌 물건을 사면서도 심진이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쌀 한 말의 값이 얼마인지, 지난 장날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어느 전에서 가장 싸게 파는지, 그 모든 것을 심진이는 눈에 새기고 마음에 담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심진이는 그날 밤 등잔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매 장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장 심부름에 부려먹으면서 그것이 며느리에게 바깥바람을 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옥녀는 올케가 장에 다녀오면서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껏 살림 메모나 하겠거니 하고 흘려봤지요. 그러나 심진이의 장부는 단순한 살림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쌀값의 오르내림, 포목 시세의 변화, 어느 전에 물건이 갑자기 넘쳐나는지, 어느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지, 심진이는 그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지요. 진이야,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아라. 돈이 움직이는 곳에 반드시 사람의 욕심이 있느니라. 그 말이 심진이의 가슴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싹이 채 트지 않은 씨앗이었지만 봄이 오면 반드시 움을 틔울 그런 씨앗이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심진이가 김씨 가문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등잔 아래 쌓인 장부는 이미 여러 권이 되어 있었지요. 낡은 종이가 빛을 잃어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선명했습니다. 3년치 쌀값 변동, 3년치 포목 시세, 장날마다 달라지는 관아 주변 물건들의 흐름. 심진이는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년 가을, 관아에서 관곡으로 방출해야 할 쌀의 양이 일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풀리는 쌀의 양이 그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족한 양만큼의 쌀이 고을 실세인 박대감의 창고 주변전에서 은밀히 거래된다는 정황이 숫자 사이에서 익혔지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그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3년 내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쌀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심진이는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가 지붕 위에서 조용히 울리는 밤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김씨 가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마님이 사기꾼에게 속아 가문의 마지막 남은 돈 1000냥을 통째로 날린 것이었지요.
사기꾼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 행색을 하고 나타나 한양상단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3배로 불려드리겠다는 감언이설로 마님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고 하지요. 마님은 평소 가문 재건을 꿈꾸고 있던 터라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으나 장사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 5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지요. 마님이 뒤늦게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그 인물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천냥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 가던 김씨 가문이 그나마 버텨올 수 있었던 마지막 미천이었지요. 그것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낯빛이 흙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토록 지켜온 체면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며칠을 알아눕듯 지내다가 마침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심진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진이는 그것이 좋은 신호가 아님을 직감했지요. 집안 사정이 급해졌다. 내가 열흘 안에 천냥을 구해 오너라.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진이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분노가 있었는지, 슬픔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단단함이 있었는지, 마님은 차마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안에 천냥을 구해 오지 못하면 나는 내가 살림을 축냈다고 할 것이다. 죄인의 딸이 들어와 재물을 빼돌렸다고 관아에 고하면 너는 관비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심진이는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관비.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관비란 관아에 속한 여종으로 한번 그 이름이 붙으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지요. 게다가 심진이에게는 이미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심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심진이의 가슴은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분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며느리를 허수아비로 세우려는 시어머니의 속셈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으니까요. 3년을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살림을 도맡고 말 한마디 없이 버텨온 세월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심진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심진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 이어졌지요. 3년치 쌀값, 3년치 관곡 방출량, 3년치 박대감 창고 주변의 거래 흔적. 심진이는 오랫동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결기가 어렸습니다. 천냥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것이 진짜 문제였지요. 심진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 위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박대감. 그 이름 옆에 심진이는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기판 위에 말을 놓듯이 조용하고 정확하게. 천냥 문제로 집안이 술렁이던 바로 그 시기에 밖에서 또 다른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박대감의 사람이 김씨 가문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박대감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행수가 두툼한 문서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김씨 댁 마님, 대감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마님이 마지못해 사랑채로 맞아들이자 김행수는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대 어른께서 대감으로부터 빌리신 500냥에 대한 차용 문서입니다. 이미 이자가 붙어 700냥이 넘었으나 대감께서 인심을 쓰셔서 500냥만 받겠다 하십니다. 대신 열흘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담보로 설정된 안채와 논 300마지기를 집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선대 어른의 차용 문서라고 했지만 마님은 그런 빚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문서에는 선대 어른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집 안에 퍼졌습니다. 도유는 사랑채에서 문서를 들여다보며 낯빛이 어두워졌고 옥녀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심진이는 조용히 사랑채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손에 든 문서를 눈여겨보았지요. 도장의 위치, 글씨체, 문서의 지질. 심진이의 눈이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날 밤 심진이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한 항목에 눈길을 고정했지요. 박대감이 관곡을 빼돌린 시기와 양, 그리고 그것이 장터에 풀린 시세. 그 숫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용 문서가 위조라는 확신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대 어른이 돈을 빌렸다는 바로 그 해, 박대감의 창고에서 유독 많은 양의 관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자가 굳이 남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지요. 박대감의 창고가 가장 빈 해에 가장 큰 빚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문서가 꾸며낸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심진이는 붓을 들어 세 종이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대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하는 판을 짜야 했지요. 심진이는 다음 날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장에 나가면서도 심진이의 눈은 평소와 달리 더욱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쌀을 파는 전을 하나씩 돌며 주인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살림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관아 주변 쌀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지요. 작년 가을 관곡은 어찌 된 것인지 장에 풀린 양이 적던데. 전 주인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심진이가 은근히 물어보자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관아에서 방출한 양이 적긴 했는데 박대감 쪽 창고에서는 딱 그만큼이 풀렸더랍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디 감히 대감일의 입을 댈 수 있나요? 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고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지요. 관아에서 관곡을 방출해야 할 시기에 방출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양만큼 박대감의 창고에서 쌀이 나온다. 이것이 3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관곡을 빼돌려 자신의 창고를 채운 뒤 흉년의 비싼 값으로 되파는 것이지요. 죄목으로 따지면 관곡 횡령이었습니다. 국가의 재물을 사사로이 착복한 죄로 양반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죄였지요. 심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완전히 새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시기별, 수량별로 관곡 방출량의 기록과 박대감 창고, 주변 쌀 거래량을 나란히 적어 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박대감이 빼돌린 관곡의 양이 명백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나 심진이는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을 완전히 올가매려면 증인이 필요했고 그 증인을 끌어낼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심진이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심진이가 찾아간 것은 고을 장터 한 귀퉁이에 자리한 김행수의 포목전이었습니다. 김행수는 박대감의 오른팔이었지만 동시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고리대금 업자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꿔주고 그 이자로 배를 불리는 인물이었지요. 박대감과의 관계도 결국은 이해관계로 엮인 것이었습니다. 심진이가 포목전 안으로 들어서자 김행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씨 댁 며느리가 이런 곳을 다 오시네요. 심진이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진이는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치 관곡 유출 기록입니다. 이것이 사또 앞에 놓이면 행수님도 무사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대감의 창고와 행수님의 포목전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도 여기 있으니까요. 김행수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꺾일 인물이 아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심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이 장부에서 행수님의 이름은 지워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기도 했고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김행수는 한참 동안 심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곱디고 온 며느리 얼굴 뒤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지요. 결국 김행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행수의 협조를 얻은 심진이는 다음 단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물 소문이었습니다. 심진이가 퍼뜨린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김씨 가문 선대 어른이 젊은 시절 한양에서 가져온 보물 상자 하나를 안채 마루 아래 숨겨두었는데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그 존재를 잊고 지냈다는 것이었지요. 그 상자 안에는 선대 어른이 받은 밀지 문서와 함께 금덩이 수십 냥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보물 따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진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불씨와 같아서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행수가 장터에서 넌지시 흘린 말은 사흘이 지나지 않아 고을 안을 돌았습니다. 보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구보다도 박대감이라는 것을 심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관곡을 빼돌려 배를 불리면서도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밀지 문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 문서를 손에 넣으면 조정해서 누군가를 올가맬 수도 있었으니까요. 심진이는 소문이 박대감의 귀에 닿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거미가 줄을 치고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듯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소문이 퍼진 지 닷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심진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뒤 박대감의 사람이라 자칭하는 하인 하나가 들어서며 심진이를 찾았지요. 김씨 댁 며느리께서 가지고 계신 선대 어른의 유품 상자를 대감께서 직접 사드리고 싶다 하십니다. 좋은 값을 쳐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진이는 빨래를 천천히 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물건은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 어른의 뜻이 담긴 것이니까요. 대감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지요. 사흘 뒤 박대감의 오른팔인 김행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대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했지요. 대감께서 그 문서 상자와 맞바꾸어 선대의 빚 500냥을 없던 것으로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심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 문서를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집안에 논 300마지기 토지 문서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김행수는 잠시 굳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진이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을 읽었는지 이윽고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심진이는 다음 수를 계획하며 도윤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믿어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지켜보아 온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소. 그 한마디가 심진이에게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 같았습니다. 박대감이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답이 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김행수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차용 문서, 무효와 토지 300마지기 반환에 동의하셨습니다. 대신 상자는 이번 달 금음날, 환갑잔치가 있는 날 대감 댁에서 직접 교환하자 하십니다. 환갑잔치였습니다. 박대감의 부친이 61살을 맞는 잔치로 고을의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지요. 심진이는 속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야말로 심진이에게 더 유리한 무대였으니까요. 그러나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김행수가 돌아간 뒤 심진이는 곧장 사또에게 전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3년치 관곡 횡령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지요. 환갑잔치 날 부친의 영무 무고 건도 함께 제조사를 청합니다. 편지를 봉한 심진이는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 편의 관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박대감의 집 안채와 사랑채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고을 아전, 지주, 장사치 할 것 없이 안동에서 이름 좀 난다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진수성찬이 상마다 가득 차려지고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심진이는 도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박대감은 상석에서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차용 문서와 토지 문서가 담긴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진이 쪽에서 가져온 것은 보물 상자처럼 꾸민 낡은 나무 함 하나였지요. 어서 오시게. 교환이나 어서 끝냅시다.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 어린 며느리 하나를 상대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진이는 조용히 나무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대감 쪽에서 차용 문서와 토지 문서를 내밀자 심진이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던 심진이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 차용 문서는 위조입니다. 잔치 마당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심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박대감의 눈가가 실룩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심진이는 품에서 2개의 도장 탁본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차용 문서에 찍힌 선대, 어른의 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대, 어른이 직접 쓴 다른 문서에서 뜬 도장이었습니다. 두 도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형의 간격이 다르고 가장자리 균열의 모양도 다릅니다. 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사람들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서로 문서를 들여다보려는 이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지요. 박대감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오. 이 자리는 우리 어르신 환갑잔치요.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거라. 하인들이 심진이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크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어라. 포졸들이 줄지어 대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앞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서 있었지요. 사또는 잔치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박대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대감, 관곡 횡령 및 허위 차용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여 년 전 심씨 영감에 대한 영무 무고 건도 재조사명이 내려왔습니다. 박대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잔치 마당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았으나 포졸들이 빠르게 자리를 장악하며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심진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또가 박대감의 집을 조사하는 동안 심진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관아의 토지 대장과 대조하는 작업이었지요. 심진이는 미리 준비한 3년치 장부를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관곡이 유출된 기록입니다. 장날마다 박대감 창고 주변에서 관곡이 시장에 풀린 날짜와 양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아의 방출 기록과 비교해 보시면 3년 동안 빠져나간 양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어서 토지 문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박대감이 내밀었던 500량 차용 문서가 위조라는 것이 관아 대장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선대 김씨 어른이 그 해의 관아에 제출한 문서들과 도장 인형이 다르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지요. 300마지기 토지 문서가 심진이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도윤이 곁에 서서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온 죄인의 딸이 가문의 토지 문서를 되찾아온 것이었지요. 도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끝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진이는 그런 남편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돈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00냥이었지요. 심진이가 이 모든 판을 짜는 과정에서 김행수로부터 받아낸 몫이었습니다. 장부에 행수의 이름을 지우는 대가로 받은 돈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사기꾼에게 날린 바로 그 1000냥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날 저녁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대감의 죄목은 늘어났습니다. 3년치 관곡 횡령, 허위 차용 문서 작성, 그리고 가장 오래된 죄목인 20여 년 전 심씨 영감에 대한 영모 무고죄가 함께 밝혀졌지요. 영모 무고란 누군가를 임금을 비방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한 죄였습니다. 심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지요. 20여 년 전 박대감이 심씨 영감의 토지를 빼앗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이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박대감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지요. 박대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땅이 있다는 이도, 고리대금으로 목을 졸렸다는 이도 줄줄이 관할을 찾았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는 빼돌린 관곡을 팔아 모아둔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관하로 압수되었지요. 박대감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진이의 장부와 관하, 대장이 나란히 놓이자 박대감이 항변할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결국 박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20여 년을 군림하던 자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잔치 마당에 소동이 가라앉고 며칠이 흐른 뒤 김씨 가문의 안채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진이가 마님 방 앞에 1000냥이 든 보자기를 들고 섰을 때 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토지 문서를 되찾아왔다는 것도, 사기꾼에게 날린 1000냥을 다시 마련해왔다는 것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요. 마님이 천천히 보자기를 받아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방 안에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생 체면을 앞세우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지요. 심진이는 아무 말 없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년도 달라졌습니다. 잔치 마당에서 올케가 해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뒤로 올케에게 말 한마디 함부로 던지지 않게 되었지요. 물론 성미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진이 앞에서 죄인의 딸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해 가을부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문을 살린 것을 보며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몇 해 뒤 도윤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사또로 부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을 사또가 특히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칭송했지요. 심진이의 아버지에 대한 영모 무고죄가 공식적으로 뒤집혀 복권이 이루어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심진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낡은 서찰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유배지에서 온 마지막 편지였지요. 진이야, 바르게 살 거라. 그 한 줄이 이제 다르게 읽혔습니다. 바르게 살라는 말은 굽히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었지요. 심진이는 서찰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묘소의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옛말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말이지요. 심진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밥상이 엎어지는 날에도,
관비로 팔아넘기겠다는 협박을 받는 날에도 심진이는 흔들리지 않고 장부를 적었습니다. 세상에는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있고 준비로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심진이가 택한 것은 후자였지요. 3년의 시간이 그 무기였고 숫자가 그 칼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분노만으로 싸우면 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차곡차곡 쌓아 준비를 갖추면 언젠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심진이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